그러면 동차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처음, 한 분 빼고 지금 다 처음 뵙는 얼굴인데요. 설명회 때도 뵌 분도 있으시고 하신데,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예, 유정수 농사라고 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오신 분들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2부 능선 넣었습니다. 농사 시험에. 9부 능선이 아니라 2부 능선이에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하이라이트가 이제 2차 시험인데요. 이제 2차 시험 보고 이제 3차가 있죠. 저희 시험은 좀 특징이 이제 행정고시하고 마찬가지로 3차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합격할 때는 3차에서 많이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두 명 정도지만은 제가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제가 3차 시험 볼 때는 그때 7명 떨어졌었거든요. 저희 기수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요즘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2차만 합격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합격하신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오늘 이제 동차반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동차반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이제 1차 공부만 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2차 공부는 뭐 GS 1기 정도까지 이제 들으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시험이 며칠 남은지는 아시죠? 2차까지. 오늘 며칠 남은지는 아시나요? 오늘 68일 남았죠. 그쵸? 이제 68일 동안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제 2차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되는데, 이제 웃음이 나오시죠. 그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굉장히 막막하죠. 지금 68일 동안 우리가 사실상 이제 5과목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GS 2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3기가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GS 3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75점짜리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지금 이제 50점짜리로 보통 시험을, 그러니까 50점, 그러니까 25점짜리 두 문제로 시험 본다고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경쟁자가 사실 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예 이제 1년 동안 또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헌동차도 있고, 또 헌유예도 있고, 뭐 4시로 무슨 보시는 분도 있고, 뭐 5시, 6시도 계속 있을 텐데, 여러분들 경쟁자가 이제 이번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경쟁자는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보다 답안지 스킬이라든가 암기란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앞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8일 동안 뛰어넘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시험에는 동차로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장 가셔서 끝까지 하나라도 더 작성하고 나오시는 그런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전 받으러 가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라도 더 작성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시험을 그냥 패스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전만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년 이제 2차 시험을 목표로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거의 한 40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400여일 안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려고 한다면 지금 68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더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년에 공부를 할 때, 내년에 시험을 볼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시험 합격을 하면서 저는 유예로 이제 합격해서 제시로 합격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법전 받으러 갔었죠, 소위. 저도 이제 저희 때는 사실 1, 2차의 그 간격이 그렇게 짧았어요. 지금은 이제 한 70여일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저희 때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0여일 정도밖에 공부를 못하고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뭐 동차로 합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 때보다는 사실 물론 이제 과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과목은 저하고 이제 똑같았지만은 이제 기간은 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합격하시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사로서 이제 2차 시험 이제 합격하시고 이제 3차 보고 이제 실무 나가서 하시는데, 아마 밖에 나가시면은 이제 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 실무를 계속 하고 있는 노무사이기 때문에 저는 강의만 전업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도 아마 볼 수도 있어요. 예, 보기 싫어도.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시면 이제 제 후배들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후배들이 되는 거고, 이제 학원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밖에서 보시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노동위원회 상대방으로 만난다던가, 그때 뭐 만약에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만약에 저를 만약에 나중에 노동위원회 상대방으로 만났을 때 그때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척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68일 동안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OT 간략하게 하고, 오늘 이제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면요.
첫 번째 장 보시면은 우리 강의가 일단 이제 화요일 날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8월 2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9회차 강의라서 다른 과목보다 이제 1회차가 더 있긴 한데 사실상은 저희는 이제 두 과목을 강의하는 거라 사실 시간이 굉장히 쫓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8월 2일 날 거의 뭐 시험을 목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일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요 시간은 이제 아마 추후에 공지가 될 겁니다. 추후에. 그래서 일단은 7월 28일까지 화요일까지는 일단은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있으시면은 아마 지금 질문하실 일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암기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할 시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질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의 수시로 확인할까 제 업무 메일이기 때문에 저 수시로 확인합니다. 확인하니까 제가 거의 바로바로 웬만하면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하루 넘기진 않고요. 몇 시간 안에 거의 보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일 경우에는 제가 좀 못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감안하시기 바라고 이제 두 번째 장 보시면은 1회차부터 이제 9회차까지 이제 강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 혹시 못 받으셨나요? 프린트가 아마 예, 저쪽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두 개니까 두 개 다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1회차 보시면 이제 노동법 총론, 오늘은 이제 노동법 총론과 이제 근로기준법 총론이에요. 근로기준법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 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나가는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주요 쟁점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순서가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판례 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옆에 오늘. 판례 프린트가 하나 있는데 이 판례 프린트는 제가 이제 선정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 최근 판례들 위주로 아마 나갈 겁니다. 최근 판례. 최근 판례라고 하면은 2019년도, 2020년도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 판례는 볼 시간이 없고요. 최근 판례 위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판례에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무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무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시험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최근에 5년 동안 시험 문제를 보면은 최근에 재작년인가 근로자성 관련한 문제 됐었죠. 그 백화점 백화점 근로자의 근로자성 문제는 그런 문제도 사실 제가 강의하기 땐 전이었는데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었어요. 근데 그 시험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사이닝 보너스 문제 작년에 같은 거는 뭐 전통적으로 뭐 작년에 뭐 지배기 문제 나왔지만 그런 이제 전통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판례들이 사실 시험에 한 문제씩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판례 자체는 볼 수가 없어서 일단은 최근 판례, 즉 19년도하고 20년대 판례 위주로 중요한 것만 제가 볼 겁니다. 중요한 것만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개의 판례를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강의 계획서 두 번째 장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2주차부터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제가 오늘 개강이라서 시험을 안 보고 사실 이 시험을 몇 번을 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진도 나가기도 사실 벅찬데 시험을 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했었어요. 근데 2차라는 것은 무조건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50점짜리 못 쓰더라도 시간상 그래서 25점짜리 문제로 해가지고 격주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을 시험 보는 거죠. 거의 4번을 저희 9회차 중에서 한 4번 정도로 시험을 볼 거고요. 시험은 25점짜리 문제로 해서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 위주로 보통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점은 뭐 누가 하십니까라고 메일도 보내오신 분이 있는데 채점은 제가 직접 합니다. 물론 이제 실강은 제가 직접 하고요. 온라인은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채점을 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9회차까지 이렇게 강의 계획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오늘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은 법전은 항상 꼭 들고 오세요. 법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은 바로 법전입니다. 법전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전은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전은 항상 끼고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제가 아마 이제 프린트 뭐 이런 식으로 판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는데 가급적이면 자료는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자료를 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소화를 다 못할 겁니다. 지금도 사실 이거 소화하기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나가면 좀 어렵기 때문에 자료는 가급적이면 많이 안 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교재는 신노동법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노동법을 1차 공부를 다 하셨죠. 그래서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2차 공부를 하시는 건데 그럼 1차 노동법 공부와 2차 노동법 공부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큰 차이는 객관식과 주관식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법학에서 쟁점되는 사항을 보면은 보통 앞자를 줄여서 이제 문학, 판, 검이라고 해서 문제의 소재, 학설, 그다음에 판례, 검토 의견. 보통 이 쟁점이 된 사안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근데 보통 이 학설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설은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설을 1차 시험에서는 문제를 내지는 않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문을 베이스로 하지만은 이제 판례를 이제 부가적으로 하죠.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이 학설을 공부하게 됩니다. 학설을. 그래서 학설을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교수님마다 학설이 달라요. 학설이 다른데 저희 이제 이 교재는 보통 임종률 교수님의 교재를 갖다가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임종률 교수님 의견이 좀 많긴 한데 그 외적으로 뭐 이상윤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김윤성 교수님의 의견도 제가 여기다 많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학설에 관해서는 보통 임종률 교수님이 견해로 많이 가지만 이제 이상윤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김윤성 교수님의 의견들도 많이 이제 참고가 돼 있다, 소개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검토가 들어갑니다. 검토라는 건 사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냥 무작정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으면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자기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사실 자기 의견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2차는 자기 의견이 들어갑니다. 이 자기 의견이 들어간다는 것은 케이스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사안의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안의 적용이 뭐냐면 이 케이스 문제를 갖다가 사실관계와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풀어가는 이제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안의 적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안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요. 사안의 적용에 따라서는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설과 자기 생각. 그러니까 2차 공부는 이 학설과 자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판례죠. 그렇죠? 2차는 무조건 판례입니다. 조문은 중요하진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법조문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1차는 법조문을 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 공부를 해야 되지만 2차는 법조문을 주기 때문에 조문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학 과목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근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 11조가 뭐죠? 근기법 제 11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제 11조죠. 그럼 여기 옆에 적용 범위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로로 쳐서 이렇게 적용 범위라 써 있는 게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갖다가 법률적 용어로는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할 때 답안지 쓸 때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쓸 수 있으려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 표제는 외우고 공부 시험을 봤어요. 법조는 좋지만은 표제는 다 알고 들어왔었어요. 웬만큼은. 왜냐하면 사안이 주어졌었을 때 어차피 법조문이 쟁점이 되는 법조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되면 법조문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2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1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사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들보다 빨리 법조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조문을 풀어서 이제 문제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적용해가지고 사안에 적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표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그럼 남들보다 조금 빨리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쟁점을 잘못 잡아버리면 이제 엉뚱한 걸 써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 표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다 외울 건 없고 왜냐면 어차피 법조는 주니까. 근데 11조 적용 범위가 뭐지 하면 11조라 딱 생각나면 그냥 거기서부터 바로 법전 찾아서 바로 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법조문을 모르다 보면 이제 헤매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법학 답안지에서는 법조문이 보통 들어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보통 의에서 보통 이 조문이 보통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법전을 희구다라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동하시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들고 다니기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법제처 국가 법령 사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소해서 보셔도 돼요. 그럼 몇 장 안 되거든요. 양면으로 하시면은 몇 장 안 되니까 A4 용지로 하면 여기 이 법조는 사실 A4 용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4 용지로 하시면 사실 몇 장 안 될 수 있어요. 근기법하고 노조법 출력하셔가지고 어차피 이제 나머지 법률보다는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이 이제 근기법하고 이제 노조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 국가 법령센터 들어가시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표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동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 이제 쉬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이럴 때 한번 그렇게 싹 한번 보세요. 싹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어차피 1차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몇 번 보시다 보면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행쟁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근데 뭐 제가 이제 행쟁을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차의 차이는 이제 보통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회차 강의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거의 한 100페이지 가까이를 나가야 돼요. 그렇죠? 거의 3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 이제 100페이지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중요 쟁점 위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2페이지부터 보면은 이 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노동법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개념만 한번 보고 와 있습니다. 자, 노동법이란 첫 번째 줄.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해요. 사실 노동법이라는 법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이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돼 있잖아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뭐가 있냐면 근로기준법이 있고 노조법이 있고 남녀고평법이 있고 최저임금법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여러 가지 법률 이것들을 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법. 그래서 노동법이라는 어떤 법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와 같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들이 모여져서 그걸 갖다가 이제 노동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걸 말해요. 규율하는 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법이 이제 규율 대상인데 규율 대상은 뭐 노동관계는 당연히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근로관계라고 하죠.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계약을 통해서 자유롭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받는데 이와 같은 관계를 갖다가 즉 노동관계, 즉 법률관계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사용자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가장 주된 의무가 뭐였었죠? 임금 지급 의무였었죠. 그렇죠? 부수적 의무가 뭐죠?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가 1차 때 다 공부하시지 않았나요? 예, 배려 의무죠. 배려 의무. 그다음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된 의무가 뭐였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주된 의무가 근로 제공 의무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수적 의무가 성실 의무.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충실 의무라고도 하죠. 뭐 대표적인 게 크게 뭐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성실 의무, 충실 의무의 대표적인 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진실고지 의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직무 전념 의무. 그 다음에 뭐 영업비밀 보호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경업금지 의무. 뭐 진실고지 의무는 말 그대로 이제 진실하게 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사용자한테 자신의 이력이라든가 어떤 그 외 기타 이제 정보들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지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진실고지 관련한 판례들이 보통 언제 많이 나왔냐면 이제 1980년대 보통 많이 나왔어요. 이때는 이제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서 이제 구로공단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이 진실고지 의무를 위반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뭐 정의당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교 재학 중에 자신이 이제 고졸이라고 학력을 속이고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로공단에 이제 입사를 했던 거죠. 공장에.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실고지의무에 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직무 전념 의무 말 그대로 그냥 직무에 전념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보호 의무 말 그대로 이제 영업 비밀에 대해서 절대로 누설하거나 또는 발설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의무를 말하고요. 경업금지 의무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겸업금지 의무라는 거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뭐죠? 경업금지 의무와 겸업금지 의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경자하고 겸자를 보시면 되는데 이 겸자는 겸직할 겸자예요. 겸직할. 겸직하다는 건 뭐야? 이중 취업이 제한된다는 거죠.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겸업금지 의무라 하는 것은. 경자는 뭐죠? 이건 경쟁할 경자예요. 그러니까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또는 경쟁회사를 차린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갖다가 경업금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헷갈리기 굉장히 쉬운데 이 앞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앞자. 겸자와 경자. 이 경자는 경쟁할 경자, 겸자는 겸직할 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와 같은 의무를 갖다가 보통 이제 그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즉 성실 의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의무를 갖는 관계가 바로 이제 근로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관계가 이 근로관계란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노사 간에 즉 취업자가 있으면은 취업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근로기사 근로자로 인정되죠. 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갖다가 보통 이제 근로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임금지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근로제 의무 있듯이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사용자는 이 취업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근로관계란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도 자문을 하시거나 그럴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종속 노동인데 이 종속 노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종속 노동은 종속 노동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경제적 종속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 종속성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갖다가 종속 노동의 본질로 보는 견해를 갖다가 이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하고요. 이 인적 종속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인체 또는 인격을 갖다가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두는 걸 갖다가 보통 인적 종속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이 종속 노동, 노동관계 즉 근로관계라고 해서 사실 종속 노동을 본질로 하죠. 근데 이 종속 노동은 경제적 종속성과 인적 종속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경제적 종속성과 인적 종속성 문제는 나중에 근로기준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제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 종속성과 인적 종속성이 있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노동은 경제적 종속과 인적 종속성으로 나눠진다는 거에서 이 용어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그 노조법상 근로자 할 때 이 얘기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속 노동 즉 사용 종속 관계 즉 근로관계를 하는 것은 종속 노동을 본질로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옆에 이제 3페이지 이제 시민법과 노동법인데 뭐 시민법 관련한 문제는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GS 연기 같으면 이거 꼼꼼하게 다루겠지만은 이거를 뭐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보시면은 자, 목차 네 번째가 있습니다. 거기 노동법의 이제 체계인데 규율 방식이죠. 방식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라는 게 있고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라는 게 있죠. 개별적 근로관계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즉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규율하는 관계를 갖다가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근로기준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라 하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렇죠? 개별 조합원이 아닌 사용자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보통 이제 객체는 뭐 조합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규율하는 그러한 법률을 갖다가 보통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근데 뭐 양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뭐 개별적 근로관계나 집단적 노사관계 모두 근로자의 근로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개별적 근로관계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 노동관계 즉 개별적 근로관계라고도 하는데, 자,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 즉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종료 등을 둘러싼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근로기준법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법률일까요? 근로기준법. 여러분들 조문 한번 보시면 아시죠, 다. 적용범위라든가 아니면은 53조의 연장근로의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40조 이제 취업방해 금지라든가.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보시면 눈치를 아마 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근로기준법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법률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아니죠. 사용자한테 적용된 법률. 사용자 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야. 왜냐하면 53조 같은 경우는 뭐죠? 12시간 내로 연장 근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면 누가 처벌을 받는 거죠?
사용자가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벌칙은 사용자가 받지 근로자가 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좀 어려운 용어로 편면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편면 적용되는 그런 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 가볍게 하신 분들 같으면 이거는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근로기준법은 벌칙은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한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편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규율 방식은 이제 국가에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죠. 즉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며칠까지 부여할 수 있죠? 근로기준법 60소에 이제 연차 유급 휴가가 나와 있는데 최대 며칠까지 부여할 수 있죠?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최저 기준이 되는 거죠. 최저 기준. 만약에 우리 취업 규칙이나 단협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28일로 규정을 했다. 이거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이건 유효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거기 때문에 유효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저 기준이 25일인데 우리 단협으로 23일로 줄여놨어요. 요거는 이제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하나의 최저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최저 기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과하게 되면은 위법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주 11시간만 근무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위법하다 볼 수가 없겠죠. 이거는 그렇죠.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근로시간 관련해서 지금은 최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는 이제 300인 이하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 52시간제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사실 이걸 위반한다고 해서 벌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이게 벌칙을 유예를 했는데 1년 동안 정부에서 유예를 했는데, 지금 현행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며칠인지 아실까요? 최대 근로시간.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이건 뭐 실무적인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데, 64시간이요? 64시간의 근거가 어떻게 되죠? 64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세요? 탄력적 근로시간이요? 네. 네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는 것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이고 3개월 단위가 있잖아요. 그럼 2주를 평균해서 뭐예요?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주는 그렇게 초과할 수 있지만 2주 단위라는 건 2주를 평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 평균이 40시간이 돼야 돼요. 둘 다 합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2시간이고 만약에 38시간이래요. 첫 번째 주가 42시간, 두 번째 주가 38시간이요. 그러면 평균하면 40시간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위협하지 않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8시간, 64시간? 64시간까지 일을 하면은 2주는 몇 시간까지 일해야 돼요? 2주는 엄청나게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 40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제는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64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68시간까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1주 몇 시간이죠? 1주 40시간까지 할 수 있죠. 어디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 50조에 나와 있죠. 그렇죠?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법정 근로시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죠? 연장 근로 12시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뭐예요? 52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지금 현행법상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토요일, 일요일 있죠. 토요일 8시간씩 하면은 총 몇 시간 되죠? 16시간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합하면 몇 시간 돼요? 68시간. 예. 근데 이제 주 52시간제로 줄은 이유가 뭐냐면, 그 취지가 뭐냐면 이 시간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번에 주 52시간제 시행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 취지가 이 토일까지 하면 68시간까지 일하니까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니까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좀 불이익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시간 근로를 폐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 52시간 내로 늘리자. 즉 이 휴일 근로도 52시간 내에서 다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연장 근로, 휴일 근로 합해서 다 52시간 내, 즉 12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 이 52시간제의 취지예요, 취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시죠?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그렇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집단적 노사관계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죠, 그렇죠? 자, 교율 방식은 노사 당사자 집단적 자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제 규율을 합니다. 자, 기타 이제 협력적 노사관계, 즉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사협의회 제도인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가서 실무 이제 하시다 보면
그 보통 이제 근로자분들께서 가끔 이제 이걸 노동조합으로 좀 오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노사협의회 제도를 갖다가 이제 그 거의 노동조합으로 오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사협의회는 이제 30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죠. 이제 규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 이상 사업장은. 예전에 이제 이 노사협의회법이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에 이제 제정이 됐냐면 1980년대에 제정이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100인 이상 사업장만 노사협의회를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동쟁송법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2차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쟁송이죠. 그쵸? 어제 했었던, 그쵸?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쟁송이라는 것은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쟁송이라는 건 뭐죠? 노동관계 법률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다툼을 갖다 보통 이제 노동쟁송이라고 하는데, 노동쟁송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동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법원이 없고 노동위원회라는 이제 준사법 기관이 있는데, 제가 합격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지금 요즘도 노동법원 얘기하지만은 제가 합격할 때만 10년 전만 하도 노동법원 얘기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합격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통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제 소위 이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제 그래요. 대리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노무사한테 대리권을 주느냐?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지만은 노무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리권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대리권의 문제를 사실 싸워서 이제 설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노무사보다는 사실 변호사님들이 더 많이 이제 진출해 있죠, 국회의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국회로 진출하셔가지고 노동법원 설치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뭐 노동법원 설치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노무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합격하시면 노동위원회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그때는 이제 노동위원회는 사실 이제 변호사도 대리권에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노무사만 들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노무사님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예, 변호사님보다는 아무래도 노동관계 전문가로서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격할 때보다도 지금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노무사 뭐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무사 보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노무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노동 정책들을 이제 친노동 정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무사 수요가 또 많아진 것도 있기 때문에 노무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뭐 제가 이제 실무에 있지만은 그런 느낌을 항상 많이 듣고 있고요. 뭐 많이 또 받고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면은 아마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더 많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노동쟁송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노동위원회예요. 노동위원회. 그래서 노동위원회 제도를 두는 것이 뭐 노무사 입장에서는 폐지하지 않고 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무사회에서도 사실은 이 노동위원회를 설치를 갖다가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기능을 더 오히려 살려서 이거를 더 노무사 쪽에 어떤 권한 강화로 하려고 보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무사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6페이지 이제 노동법원입니다. 이 노동법원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GS 2기 때도 시험에 한번 출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 노동관행이에요. 관행. 이 관행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관행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이제 3번이 노사자치 규범이라고 나오는데, 노사자치 규범의 대표적인 게 뭐죠? 노사를 자치, 즉 스스로를 규율하는 규범이 돼요. 하나의 법규범. 이게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취업규칙,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협약.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노사자치 규범이죠, 그렇죠? 노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규범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규범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뭐가 되죠?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무에서 어떤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특히 이제 징계 해고를 할 때 보통 이제 회사에 보면 다 취업 규칙이라고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이제 취업 규칙이 다 적용되니까 이제 취업 규칙을 보통 작성을 하는데, 이 취업 규칙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 규율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병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휴직이란 말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휴직은 없어요. 휴직이란 말이 딱 들어간 게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휴직, 정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에는 뭘 하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그렇죠. 그 해고는 무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휴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휴직이 하나 나와요. 저희 시험 범위는 아닌데 1차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남녀고용법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휴직에 뭐가 나오죠? 가족 돌봄 휴직이라고 있죠, 그렇죠. 휴직이란 말이 딱 2번이 나와요. 이 휴직은 사실 법률적인, 그러니까 근기법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용어는 아닌데, 보통 이 휴직에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보통 이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보통 많이 작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징계예고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영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인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징계예고를 할 경우에 정당성 판단을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 1차에서 다 배웠지만은 어떻게 판단하죠? 징계예고의 정당성 판단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그다음에 징계 양정의 정당성, 그다음에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게 되죠. 이 세 가지 정당성이 다 인정이 돼야 징계예고가 정당하다고 판정이 나와요. 물론 이제 노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징계예고 사건인데, 자 여기서 이제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징계 절차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취업 근로기준법 93조를 보시면은 필수적 기재사항들이 나오죠. 취업규칙 상에 거기 보시면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취업규칙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뭐냐면 징계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근데 징계 절차나 인사위원회 절차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임의적 사항이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취업규칙에 요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취업규칙 상에 인사위원회 규정이. 근데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징계해고를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 징계해고의 처분은 어떻게 되죠?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규칙 하나의 무슨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단체협약도 법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통 판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뭐 조합 규약 같은 것도 있죠. 나중에 이제 노조법 보시면 이제 규약을 노동조합 같은 이제 이 규약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규약도 하나의 노사자치 규범, 즉 법규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노사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그런 법률이라는데 보통 이 노사자치 규범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노동 관행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뭐 법원의 종류를 해서 봐서 첫 번째 이제 노동관계 법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법령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법 공부하시니까 이 용어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있죠. 법률과 요 하부 규범이 뭐가 있죠? 그렇죠. 시행령 있죠. 요 하위 부속 법령이 뭐가 있죠? 시행 규칙이 있죠. 그렇죠. 요거를 합친 것이 바로 이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아마 여러분 취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취업하신 분들 그 근로계약서 다 쓰시잖아요. 마지막에 무슨 규정이 있냐면 이제 준용이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준용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여기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면은 법령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개별 법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어 선택을 법령이냐, 법률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로계약서상에는 법령이라고 보통 써놔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쓰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법령이라고 써놓는다는 거. 그래서 이 법령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답안지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채점하다 보면 어떤 것도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쟁의행위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쟁위행위 막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여기 하나에서 답안지 인식이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법학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 선택을 잘 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노동관계 법령은 법원, 즉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규범의 효력을 말해요. 법규범. 그러니까 법규범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률은 당연히 법규범으로서 인정이 되죠. 자, 그다음에 국제협약이나 조약 이것도 당연히 법규범으로서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노사자치 규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동 관행인데 이 노동 관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인정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서 만약에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서 만약에 뭐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를 이제 가산해서 주는 게 법률인데 1.5를 가산해 주는 건데 곱하기 1을 해서 계속 줬었어요.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게 쭉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쭉 이어져 왔으면 이게 하나의 노동 관행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관행이 과연 인정될 수 있느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관행은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러나 인정되는 이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외 경우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 예외를 보통 시험에 냅니다. 원칙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에 대한 그 판례를 네가 알고 있느냐, 요걸 시험 문제로 돼요.
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그러나 노동관행이 자, 원칙적으로 법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나 노동관행이 거기서부터 쭉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한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첫 번째가 뭐냐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한 채, 자,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자, 확립되어 있어. 즉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돼.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상 용어로 무슨 원칙이라 하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갖다 이제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금반원의 원칙이 뭐냐면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행행위가 뭐죠?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와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 즉 자신의 선행행위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못하는 것을 갖다 이 금반원의 원칙이라 하는데 여기서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사실 금반원의 원칙을 만약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판례와 행정해석이요. 자, 판례 행정해석 모두 법원성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제 노무사 공부 때는 안 하셨겠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노무사 뭐 합격한 지 이제 얼마 안 될 때 한 4년 차 정도 됐을 텐데 그때 2013년도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가불 오토텍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그 판례가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요 판례가 나오고 사실 이제 노법원에서 엄청나게 컨설팅 많이 했었어요. 임금체계 관련 컨설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서 사실은 이제 이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사실은 어떻게 이제 행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고용노동부는 사실 이걸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서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로부터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노동부에서도. 그래서 사실상의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법원성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옆에 보시면 이제 행정해석이라는 게 있죠. 고용노동부에 이제 행정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률이나 판례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냐면 행정해석이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시게 되면 사실 이 판례보다 행정해석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공부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무사 합격하시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지 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한 4, 5년은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 이제 노무사 수험에서 배우는 거하고 이제 실무에 나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냐면 작년 이제 7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 하나 바꾼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남녀 이제 고평법 관련해 가지고 고평법 관련해서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게 있죠.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 이제 10월 1일부터 어떻게 됐죠? 10일로 이제 유급 10일이죠. 그렇죠? 그 전까지 이제 3일에서 5일인데 3일은 유급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7월 달에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이때는 이제 3일에서 5일일 때였죠. 그렇죠? 작년. 근데 2019년도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이게 10일로 변경이 됐지만은 요때 이 3일에서 5일 중에서 휴일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판례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행정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유권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질의를 해서 이게 휴일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졌는데 예전 같으면 휴일을 포함했는데 이제는 휴일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행정에서 변경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행정해석도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노무사 합격하시면 보통 이 행정해석에 있는 내용들을 보통 아마 자문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행정해석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래도 행정해석은 다른 수험서보다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인데 행정해석을 아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사실 뭐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있는 건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수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행정해석들만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무 나오시면 행정해석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행정해석도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습니다. 사실상 구속력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법원 상호 간의 충돌인데 뭐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심법 우선의 원칙, 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보통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리 조건의 우선의 원칙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단체 협약 부분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더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패스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법원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법원이라는 것은 법규범의 효력이라 그랬는데. 법원의 효력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뭘 작성하게 되죠?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되죠. 그렇죠. 근로계약보다 상위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취업규칙이 있겠죠. 취업규칙보다 상위법이 뭐가 있죠? 네, 단체협약이 있겠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야죠. 단협이 있죠. 그렇죠. 단협보다 상위 법률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법령이 되는 거죠. 법령. 여기서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보다 더 위에 상위 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뭐가 있죠? 헌법이 있죠. 통치법이라서 헌법이 가장 최상위 법률이라 볼 수 있는데 요거 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로계약 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밑에가 사용자의 업무 명령이 가장 하위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하위법. 이게 가장 낮은 법률이라 볼 수 있고요. 법령이라 볼 수 있고 제일 큰 법령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보통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업무 명령은 사실 인사권의 부분이죠. 경영권 행사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탈 남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명령이 가장 최하위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법규범이라 볼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9페이지 노동 기본권인데 근로 기본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동 기본권을 이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이제 헌법 최상위법이 헌법 32조 1항인데 이 32조 1항에서 이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제 규율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1차 공부하셨을 때는 이게 이제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 등장하고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셨을 텐데 2차에서는 이런 거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근로권의 주체라고 나오는데 근로권의 주체는 당연히 이제 국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32조 1항에서도 뭐라 했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니까 원칙적으로 주체는 국민이 된다는 거. 근로권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될 수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되지 못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 제 2절에 이제 근로 3권 또는 이제 노동 3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크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근로 3권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는 여기 첫 번째 이제 나와 있죠. 자, 근로 3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이게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그렇죠?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또는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다가 보통 근로 3권, 즉 노동 3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바로 근로 조건의 향상이에요. 근로 조건의 향상. 이 근로 조건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의 근로 조건이 작성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뒤에 오늘 이제 총론 부분 마지막에 배우겠지만은 근로 조건에 이 해고가 들어가느냐 이제 문제가 돼요. 해고 근로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해고도 근로 조건이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모집 채용이 과연 그러면 또 근로 조건이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남녀 고평보다 차별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균등처 문제에서 나오는데 모집 채용도 근로 조건에 해당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모집 채용은 근로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모집 채용은 근로 조건 이전의 단계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전 견해 대립은 있지만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남녀 고평법에서는 모집과 채용에 관해서도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을 할 때 만약에 어떤 신체라든가 어떤 성별 이유로 만약 차별하는 경우에도 이제 남녀 고평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실은 이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모집 채용, 즉 근로 조건 이전 단계에서는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 고평법에서는 보호해 줘도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5페이지 한번 잠깐 보죠.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면 근로상권의 주체예요. 근로상권의 주체. 근로상권을 누리는 자는 누가 되죠? 주체는 근로자가 되죠. 그렇죠? 사용자는 근로상권의 주체가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사용자는 근로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보면 객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네 번째 근로상권의 내용 보시면은 자, 이제 단결권과 이제 단체 교섭권, 이제 단체 행동권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가장 세부적인 거는 바로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단결권이라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에서 이제 이 단결권은 시험에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결권 중에서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단결권 중에서 이 단결권의 쟁점 사항은 뭐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통 이제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해요. 적극적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할 자유. 근데 소극적 단결권이라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인데 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이 단결권에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단결 강제 인정 여부입니다. 즉 단결 강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단결 강제도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 단결 강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한적 단결 강제가 있습니다. 일반적 단결 강제가 뭐냐면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서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즉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적 단결 강제라고 하고 제한적 단결 강제라는 것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될 그럴 자유를 갖다가 단결 강제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될 그러한 그 조항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81조 2호 보시면은 유니온샵이 있죠. 유니온샵 보시면은 82조 2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근로자 3분의 2 이상 한 사업장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유니온샵 규정인데 대표적인 이제 제한적 단결 강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유니온샵이에요. 그래서 유니온샵과 해고 문제 이 해고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샵과 해고 문제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단결 강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요게 즉 제한적 단결 강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 단결 강제와 제한적 단결 강제의 정의는 이 책에 다 제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19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밑에 3번 로마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이제 로마자 2번은 단결할 권리 즉 적극적 단결권이라는데 아까 전에 말하면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단결권이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권리를 갖다가 적극적 단결권이라 얘기하고 소극적 단결권이라 하는 것은 조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극적 단결권과 이제 단결 강제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은 자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 여부예요. 인정 여부인데 아까 전에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된다 그랬죠. 이제 긍정설이 있고 이제 부정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임종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의 입장을 좀 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보통 이제 그 독일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극적 단결권의 긍정설 부분은 있는데 뭐 검토 의견은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라는 거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단결 강제 인정 여부인데 단결 강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 단결 강제와 제한적 단결 강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는 제가 31번 각주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자 일반적 단결 강제 유형은 크게 일반적 단결 강제와 적극적 단결 강제가 있는데 일반적 단결 강제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단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로자 의사에 따라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거를 일반적 단결 강제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한적 단결 강제 즉 뭐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즉 유니온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제한적 단결 강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3번에 나와 있어요. 단결 강제 인정 여부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무효설이 있고 21페이지 이분설 그다음에 한정 유효설이 있는데 판례는 이 한정 유효설 다수설과 판례는 한정 유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유효설을 보시면은 자, 단결 강제는 노조법이 정한 허용 조건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내지 조합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조합 선택권, 즉 근로자의 어떤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 한정 유효설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판례 한번 잠깐 보시면은 한정 유효설의 입장인데, 자, 첫 번째 이제 대법원 입장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불교통 사건에서 제가 요 앞에 그 사건명을 좀 써두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제가 이제 답안지 쓸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이 앞에
사실관계에 대한 뭐 불교통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써주면 아, 이 친구 좀 아는구나라는 인식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이 판례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놓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아시면은 그걸 답안지 작성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불교통 사건에서 자, 복수노조 설립이 거기서부터 비추겠습니다.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던 국법하에서 복수노조 설립, 자, 복수노조는 언제부터 시행됐죠? 복수노조는 우리 노조법에서 배우겠지만은 2011년 언제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는 복수노조가 금지됐다는 거죠. 복수노조가 되면서 어떤 제도가 설립이 됐죠? 복수노조가 되면서 이제 노동법 2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만큼 잘하셨냐는 건데, 이 이전까지는 뭐가 허용됐다라는 거예요.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대신에 노조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지금은 사실 노조 전임자를 유급으로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죠. 이전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유급으로도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1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복수노조가 되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유급으로 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이 되는데 이 경우에 두 가지 제도를 이제 확립을 해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 전임자의 이제 유급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분호가 되는 거죠. 분호가 되고, 그다음에 뭘 제도를 신설했죠?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이제 설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제도를 사업장에서 만들어 준 거죠. 이전까지는 유급이 됐었는데 이걸 이제 금지하다 보니까 이제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것을 이제 확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이렇게 해서 탄생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해서 또 하나 설립된 것이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게 있죠. 그렇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반드시 모든 사업장 다 거쳐야 됩니다.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의 사업장에 만약 노동조합이 한 개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거에 대해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 교섭 창구 단일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제도가 이제 신설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제도가 이제 그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신설된 제도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던 국법하에서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 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 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유니온샵 협정이 적용되어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유니온샵 규정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뭐죠? 소극적 단결권이죠. 그렇죠? 소극적 단결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죠. 그렇죠? 그러나 자,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권은 생존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므로, 자, 유니온샵 규정은 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즉 유니온샵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샵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죠. 즉 제한적 단결 강제를 뭐예요?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 3권의 제한 부분인데, 이제 근로 3권의 제한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뭐 지금 공무원과 이제 어떤 교원이 나오는데, 또 교원 노조법과 이제 공무원 노조법에서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번 보면은 이 근로 3권의 제한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한계가 있겠죠. 한계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근로 3권의 즉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침해를 하더라도 그 침해의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로의 성격,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로의 성격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공무원과 교원입니다. 교원. 우리가 이제 뒤에 공무원 노조법과 이제 교원 노조법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이제 그때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근로의 성격은 공무원과 교원. 즉 뭐냐면 공무원과 교원은 근로 3권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근로 3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뭐냐면 근로 3권 중에서
뭐가 인정이 안 되냐면 단체 행동권이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즉 뭐만 인정이 되냐면 단결권과 뭐가 단체 교섭권만 인정이 돼요. 이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하고 교원은. 그래서 근로상권의 제한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근로상권의 제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무원과 교원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노조법 배우면 알겠지만 공익사업, 그렇죠? 공익사업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성격이 공익적인 성격을 띄어서 그 규모가 크거나 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보통 공익사업이라 하는데, 여기는 뭐 공익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필수 공익사업이라는 게 있죠. 필수 공익사업 같은 게 여러분들이 뭐 앞잡아서 아마 1차 때 많이 외웠을 텐데 뭐가 있죠? 그죠? 철수병통 한국은행 있죠. 그죠? 철도, 수도 사업 뭐 이런 거, 병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5가지 사업을 갖다가 보통 필수 공익사업이라는데, 이 필수 공익사업은 예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07년도에 이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직권중재가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필수 공익사업, 즉 철도 사업의 예를 들죠. 한번 철도 사업.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공익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제 조정을 하는데 조정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직권으로, 그냥 직권 단체 행동하기 전에 직권으로 직권 중재를 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근로상권의 침해 문제, 즉 필수 공익 사업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상권 침해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이 필수 공익 사업에 대한 직권 중재 폐지가 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설립이 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대체 근로가 제한 부분 있죠. 43조. 그렇죠. 필수 공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 근로가 허용이 돼요. 일반 사업은 대체 근로가 허용이 안 되지만 필수 공익 사업은 대체 근로 허용됩니다. 왜냐하면 직권 중재를 폐지한 이유가 뭐예요? 단지 행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로상권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공익 사업에 대해서 대체 근로 허용하고 있어요. 즉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의 한도 내에서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통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43조 4항에 보통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요거와 마찬가지로 또 뭐가 생겼죠? 필수 유지 업무 제도, 그죠? 이 직권 중재가 폐지되면서 이 2가지 제도가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이 2가지 제도가. 그래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쟁행위를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될 업무가 이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근로상권의 제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수 공익사업 같은 이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근로상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실 때는 제도의 취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웬만한 취지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취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빨리 여러분들이 아마 68일 동안 공부하실 때 가장 빨리 2차 공부를 이해하시는 방법이라 볼 수 있으니까 취지를 항상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2가지. 이거 여기 공익사업이 있고요. 공익사업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이제 헌법 33조 3항에 뭐가 나와 있죠? 주요 방위 사업체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제한이 되죠? 뭐 단체 행동권이 좀 제한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상권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의 성격은 크게 2가지, 공익과 공익사업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주요 방위사업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체 행동권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원하고 공무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2번째 시간에 잠깐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근로자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조금 오버가 됐는데 저희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